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범죄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적절히 대처를 한다면 이런 이례적인 판결도 때문에 내가 동종전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의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 중에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성공사례 몇 가지와 기타 관련 성공사례 한 두어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그 범죄 전력을 조회해보면 동종 전력이 꽤 많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사회적 경각심이 경미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처벌 수위를 보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의뢰인께서는 낮에 자택에서 반주를 하시다가 본인이 그 주차를 갓길에 세워뒀던 게 이제 기억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바르게 주차를 해두기 위해서 반주를 하시다 갑자기, 그래서 그 차량을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담석이랑 연석을 좀 들이받았고, 그 경비원이랑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다 보니까 경비원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기존에 벌금형이 이제 3차례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에도 1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실형이 선고됐을 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정식 기소를 했고 실제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선처를 받은 거죠. 근데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번째 음주운전은 불리한 정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불과 5m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점이 이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을 해달라고 변론을 했고, 결국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이제 2단계 낮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드리면, 의뢰인께서도 이번에도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네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인신사고가 같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첫 번째 했고 선처해줬는데 두 번째 했고, 또 선처해줬는데 세 번째 했고, 또 선처해줬는데 네 번째 음주운전에서 인신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타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항소심 사건을 의뢰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집행유예가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런 양형 요소가 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충분히 선처를 받은 건데 왜 항소하려고 하냐라고 여쭤보니, 본인의 직업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당연 퇴직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정말 오랫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저희 변론을 받아들여 주셔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서 의뢰인께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례 역시 의뢰인분께서는 군인이셨습니다. 그 전 사례와 이제 동일하죠. 집행유예 선고만 받더라도 당연 퇴직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또 군인이다 보니까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징계 절차에도 동시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징계를 받기를 원하셨고 직을 유지하기 위해 벌금형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분께서도 음주운전이라는 게 지금은 물론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확률이 80% 이상이 넘고, 두 번째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확률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벌금이라던가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았다, 경각심을 느끼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습격성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께서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직을 잃을 위기에 있었죠. 사안은 사실 음주운전 사안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은 음주 단속이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음식점에서 지인분과 반주를 가진 후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가까운 거리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을 해서 입회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 또한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벌금 6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께서는 그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2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래서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을 하셨는데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으셨어요. 실형 6개월을 선고받은 것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 징역 1년에 처할 거야. 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해 줄게 해서 그 유예가 취소됐죠. 그럼 기존의 징역 1년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도합 1년 6개월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의 그 가족분들께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를 하셨는데 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에 섰는데 벌금형을 선고해 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음주운전을 해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로 집행유예를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의뢰인께서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파기하고 두 단계를 낮춰서 벌금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께서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뢰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구비해서 와야 된다. 변호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줘야 한다. 라고 요청을 드려도 그걸 좀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근데 이 가족분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이행을 해주셨고 저희가 변론을 함에 있어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서 의뢰인께서는 그 즉시 석방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음주운전은 아니고 이거 특가법 보복운전이 적용된 사례인데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가 수사가 시작되고 그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의뢰인께서는 아마 특가법 보복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시고 근데 이번에도 이게 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차량과 운행하던 중에 보복운전으로 들이받아서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이제 양측이 출동한 경찰관한테 이제 피해자가 이거 보복운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접수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특가법 보복운전이 형이 세기 때문에 특가법 보복운전으로 동종전력이 있다면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기에 그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할지 특가법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 이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사안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곧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됐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끝났죠. 그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성공 사례는 음주운전인데 형이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례인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수치 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때 이제 처벌을 하는 조항이죠. 근데 음주운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 나오려면 경찰관이 측정한 그 음주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혹은 그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한 수치가 결국 증거죠. 그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거나 그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나 혐의 없음을 다툴 때는 그 두 가지 점에 어떤 다툴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주장할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지 않다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뭐였냐면 통상 운전을 하는 도중에 적발이 돼서 거기서 이제 불라고 하죠. 그런데 운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시민분들께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하면 경찰이 이제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추적을 합니다. 곧바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운행이 종료되고 집에 들어갔거나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거기까지 이제 찾아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실 운전하는 도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때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운전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운전한 사람의 성별, 몸무게, 음주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운전이 종료된 뒤에 집에 귀가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방금 음주운전 하셨죠라면서 측정을 한 사례였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가 나왔는데 이분께서는 귀가해서도 음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음주 수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고, 결국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받아냈던 그런 성공 사례와 기타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범죄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적절히 대처를 한다면 이런 이례적인 판결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종 전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음주운전 사건의 전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